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헤세와 융이라는 책입니다. 미구엘 세라노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북유럽입니다. 그 제목에서 말하는 헤세와 융이라는 것은 헤세는 뭐 잘 아시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를 말하는 거고요. 융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그 심리학과 정신의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뽑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뭐 꿈 해몽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열에서는 아마 뭐 거의 가장 선구자적인 분이고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고 정신 분석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책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서로 그 사상과 문학과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영혼이 닮은 사람이다, 뭐 두 사람을 영혼의 쌍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데미안을 읽고, 사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 뭐 비유적인 것이나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나 메시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읽고 뭐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헤르만 헤세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고국 고향 독일에서도 버림받고 뭐 굉장히 비난받고 뭐 가족사도 있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면서 정신 상담하고 치료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러다가 그 융의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칼 구스타프 융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교류를 하면서 그 많은 영향을 받고, 뭐 서로 문학에도 그 서로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런 상태고요. 그 데미안의 창작 비화 이런 거에 보면은 뭐 100%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헤르만 헤세가 융을 만나서 이제 그런 깊은 상담을 받고 대화를 하고, 며칠 뒤에 꿈속에서 데미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다 만나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데미안을 써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뭐 조금 극적인 얘기긴 한데, 어찌됐건 그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그 융한테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이 사람이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저자는 미구엘 세라노라는 사람으로 칠레 사람이에요. 남미의 칠레 사람인데, 뭐 책도 쓰신 작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외교관, 뭐 대사도 하시고, 뭐 정치를 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헤세와 융을 책을 쓰게 됐냐면, 그 헤르만 헤세와 칼 구스타프 융이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 끝에 말년의 한 10년 근처를 양쪽 두 분을 막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편지로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지막 시기를 함께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을 알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편지를 쓰고 연락을 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요청을 해요. 헤르만 헤세한테도 그렇고 융한테도 그렇고. 근데 뭐 얼마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두 분은.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많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면 뭐 너무 많겠죠, 그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작가가. 사실은 헤르만 헤세나 융이 굉장히 노년기에 60, 70대에 만나게 되는데, 이 저자는 그 당시에 30, 40대, 30대 중반 뭐 이런 정도니까 거의 아들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거는 이 작가가 인도나 이쪽에도 계속 뭐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동양적인 것과 이 인도 철학, 동양 철학 이런 사상에 관심 있는 것들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돼요. 헤르만 헤세와 칼 융은 그 인도 사상, 불교적인 것들,
그리고 뭐 동양 사상 더 나아가서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거의 뭐 맹신하고 숭배자인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는 뭐 시타르타라든지 아니면 데미안에도 동양 철학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동양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칼 융은 그 죽기 전에 이 저자가 찾아갔을 때는 일본식 무슨 제복 같은 걸 입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동양적인 것에 많이 매료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들자면은 저자가 헤르만 헤세가 묵고 있는 집에 찾아갔을 때 현관문 앞에 이제 뭐 이를테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뭐 손님 사절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글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중국 성현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맹자의 말씀이더라고요. 그 좀 읽어드리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을 다 한 뒤에는 조용히 죽음과 친해져야 한다. 이제 그에게 사람은 필요 없다. 사람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보아왔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요함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걸고 잡담으로 괴롭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갈 때에는 빈집을 지나갈 때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집 앞 현관에 맹자의 얘기를 써놓을 정도로 뭐 동양 사상에 대한 그 애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귀찮았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퀄리티 있게 거절한 거죠.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맹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정도로 동양 철학과 사상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헤르만 헤세가. 그리고 융도 마찬가지로 그 동양 사상에 나중에는 거의 이제 신비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심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에피소드 중에 이제 저자가 인도에서 내가 떠나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 중국의 점책 같은 거죠. 유교 경전 3대 유교 경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주역, 다른 말로는 역경이라고도 하는 책을 참고해요. 그러고 점괘를 보는 거죠. 이를테면 그랬더니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떠나라 이런 말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융한테 해요. 내가 주역을 봤더니 떠나라는 것 같더라 인도를. 그래서 떠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융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책을 믿어라. 그 책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그 남미와 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중국의 주역을 놓고 점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뭐 이런 것들이 이 저자가 헤르만 헤세와 융 두 사람하고 그 10년간 교류를 하면서 계속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뭐 교류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뭐 이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뭐 인문학 서적은 아니고요. 인문학 서적은 아니고 이 저자가 그 두 사람의 말년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를테면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런데 뭐 생활 수필은 아니고 생활 에세이는 아니고 오죽하면 헤르만 헤세와 칼 융과 나눈 이야기들의 기록이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수준 높은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고요. 물론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랑 칼 융과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재미있게 읽으신 분이라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데미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이 그 이를테면 뒷배경 같은 거죠.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거 어떤 영화 만들면 감독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뒤에서 그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러죠. 메이킹 필름처럼 그 뒤에 이야기들 막 어떤 생각을 하고 사상을 가졌고 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들여다보이는 책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데미안이 나온 이후에 그 저자가 이 두 사람을 만나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들을. 네, 그래서 헤르만 헤세, 데미안, 칼 융, 심리학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다 저 세상을 떠나실 당시에 이 저자가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의 모습이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있게 그리고 신기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헤세와 융,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두 거장의 가르침. 미구엘 세라노 지음. 북유럽. 서문. 지난날에 대한 넘치는 그리움으로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많은 후속판이 출간되었다. 미국에서만 20개의 판본이 나왔고 유럽 각국 언어로 번역본도 나왔다. 페르시아어와 일본어는 물론이고 네덜란드어와 그리스어 번역본까지 출간되었다. 내가 이 위대한 영혼의 모험을 경험한 지 여러 해가 흘렀다. 신비스러운 존재들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었다. 몬타뇰라의 헤르만 헤세의 거처로 마련되었던 유서 깊은 카사 카무치에서 10년 동안 지내는 행운도 누렸다. 그곳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바로크 양식의 귀족 저택으로 황금 언덕 건축가 중 한 사람이 지은 것이다. 발코니와 테라스가 알프스의 봉우리와 루가노 호수를 바라보고 있고 입구는 클링조어의 정원으로 이어진다. 동양과 서양에서 온 젊은 순교자들이 내가 쓴 헤세와 융의 비밀 클럽 독일어판을,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판을 배낭에 넣고 이 문을 향해 걸어왔다.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수년 전에, 사실은 20년도 더 전에 걸었던 길을 되짚어 걸어왔다. 그들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테이블에 앉아 수년 전에 헤세가 그랬듯이 안내자 노릇을 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그 책의 저자와 얼굴을 마주하기도 했다. 나 역시 헤세를 만날 당시에는 젊은 순례자였다. 남극 여행에서 돌아온 나에게 내세울 것이라고는 수년 전에 출간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해도 라는 제목의 저서 한 권뿐이었다. 그 시절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몬타뇰라의 길은 이제 흙길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도 달라졌다. 그들 대부분은 헤세를 왜곡한 힌두교나 마약 문화로 오염된 허위 선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는 헤르만 헤세의 진면목은 다르다는 것, 헤세가 오용되고 왜곡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 소수의 사람만이 내 말을 받아들일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전 세대가 빠져든 심연에서 나는 그들을 구하고 싶다. 헤세의 부인 니논 헤세와의 일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부인은 헤세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노력이 절망적이라고 고백했다. 어느 캐나다 텔레비전 회사에서 찾아와 부인에게 황야의 일이 대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부인은 거절했는데 헤세가 유서에서 작품이 영화화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다.
부인은 헤세의 자녀들과 문제가 있었다.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헤세의 지시가 성실하게 지켜졌지만 부인이 사망한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몬타뇰라에 머물던 어느 날 헤세의 아들 하이너가 북미의 영화 제작자와 함께 나를 방문했다. 하이너 헤세는 그들에게 황야의 일이 영화 제작을 허락했고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나는 하이너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관해 물었고 니논이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그는 잘 알고 있다면서 유언장에는 후손 중 누군가가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는 경우 책 중에서 한 권을 영화화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에게 혹시 그런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라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대본을 주고 가면서 며칠 뒤 내 의견을 물으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대본을 읽어보고 시나리오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에 깜짝 놀랐다. 다음번 만남에서 나는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이런 식의 왜곡도 영화 제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너 헤세에게 7만 달러를 지불하고 일은 진행되었다. 그 영화는 완전히 실패했다. 북미 사람들과 정보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런 분별력과 존경심의 결여, 무교양으로 인해 그들은 독일 작가, 더군다나 유난히도 독일적인 작가 헤세와 그 조국의 뿌리의 연결을 파괴했고 헤세를 자기네 목적에 맞춰 세계적인 폭로라는 거대한 음모에 이용했다. 아찔한 속도로 그런 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려고 했다. 이런 현상은 만연한 무교양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미국의 많은 집단들이 이를 선동하고 지원했다. 그 무렵 나의 저서 헤세와 융의 비밀클럽은 상당한 명성을 누렸고 대학 서클과 전문적인 심리학자들, 융 학파 그룹에서 그 책을 읽었다. 호주 심리학협회는 나에게 회장과 회원 전원이 사인을 해서 보내주기까지 했다. 몇 년간 미국인들이 후원하는 심포지엄이 몬타뇰라와 그 주변에서 열렸는데 거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작가, 대학 교수들이 참가했다. 나도 초청을 받았고 2차례에 걸쳐 강연을 했다. 하나는 니체와 영원한 회기로, 그 강연은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강연을 나는 스페인어로 마드리드에 있는 어느 대학,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있는 스페인 문화원, 칠레의 대학교 등지에서도 했다. 두 번째 강연은 미국에서의 헤세의 변형이었다. 이 강연에서 나는 헤세의 심오한 사상이 왜곡되어 그가 일종의 보헤미안, 히피로 알려지고 약물 문화의 사도, 원칙과 방법을 무시하는 평화주의 방랑자, 헤세가 평화주의자라는 말은 맞는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 심지어 양성애자로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가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헤세가 독일 낭만주의 문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노발리스, 휠덜린,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 그리고 헤세가 경탄에 맞이하는 니체와의 연결고리를 무시하고는 헤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헤세는
독일 낭만주의에 관한 탁월한 글을 썼는데 없어진 지 오래되어 오늘날에는 완전히 잊혔다. 심리 분석을 받았던 C.G. 융의 영향으로 헤세는 양성성의 게르만적, 신비적 꿈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양성성이란 동성애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 목표는 대립적인 것의 통합과 일치, 니체가 말하는 자기, 내적 인간과의 통합이며 싱클레어이자 헤세가 사랑하고 매혹당했던 일종의 코엘루스라 할 수 있는 데미안과의 통합, 또한 헤세의 가장 내밀한 자아, 에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통합이다. 독일어 원본에서 황야의 이리의 여주인공 이름은 헤르미나로 헤르만이라는 이름의 여성형이다. 동일한 신비적, 탄트라적 유희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파미노와 파미나이다. 위대한 전통의 다른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헤세는 모차르트와 바흐의 음악에 흠뻑 빠져 있었다. 헤세를 소비사회의 산물로 만들고 그를 통해 그런 사회의 제식과 교리를 넓히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헤세는 칼리 유가의 음침한 물결 속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수년 전 몬타뇰라의 먼지나는 길을 걸어갔던 칠레의 젊은이는 후에 인도의 칠레 대사가 되어 다른 헤세를, 헤세의 참 모습을 찾아 나섰다. 마치 참모습의 인도를 찾아갔듯이 영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불멸인을 찾아가고자 했다. 이 책에서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을 만난다. 1991년 6월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미구엘 세라노. 헤세와의 만남. 1961년 1월 22일 나는 몬타뇰라에 있는 헤르만 헤세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창가에는 눈송이가 날렸지만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은 밝고 쾌청했다. 경치에 시선을 돌리다가 나는 식탁의 저쪽 끝에 앉아있는 헤세의 맑고 푸른 눈과 마주쳤다. 어떻게 제가 이런 행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멀리서 온 제가 어떻게 선생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을까요? 겨울 햇살에 감싸인 채 헤세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 오신 손님들은 꼭 만나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비밀클럽 회원들이지요. 데미안. 1945년경에 나는 헤세의 작품을 처음 읽었다. 그때까지도 헤세는 칠레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소수의 독자들만이 그의 작품을 읽고 간간히 이야기할 뿐이었다. 1946년에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받자 그의 작품들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세의 작품은 몇몇 나라에서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예컨대 영어권에서는 그를 우울하고 재미없는 작가로 여겼다. 그것이 아직도 영어판 헤세 전집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에 나는 문학을 좋아하지만 헤세를 모르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기 있는 헤세의 작품 중 한 권을 구하려고 런던을 며칠씩이나 헤맨 일이 있다. 반면 스페인어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서 헤세는 계속 많이 읽히고 있고 스페인과 남미의 젊은이들은 그를 일종의 예언가로 여기고 있다. 어느 멕시코 화가가 나에게 유리알 유이의 음악 명인과 크네이트를 그린 그림의 컬러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 피아노 앞에 교사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어린 크네이트가 바이올린을 함께 연주하는 그림이었다. 그 멕시코인은 유리알 유이에 매료되어 이 그림을 그려서 헤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이런 열정에 나는 너무나 동감한다. 중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오늘도 세계를 반바퀴 돌 수 있다. 책이 손안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면서 책을 찾지도 열심히 읽지도 않는 오늘날의 열이 없는 젊은이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책을 포기하느니 먹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책을 빌리는 법이 거의 없다. 책이 온전히 내 것이기를 원하고 낮이고 밤이고 나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나름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책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딱 맞는 순간에 독자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책은 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빛을 발한다. 나의 첫 번째 헤세 책은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흥으로 나를 채웠다. 내가 읽은 책은 스페인어판으로 아마도 많은 오류가 있었겠지만 나는 이 책에서 넘치는 마력과 힘을 느꼈다. 그 책을 헤세는 아직 젊은 시절에 바덴의 베레나호프 호텔에 살면서 썼다. 온 마음을 다해서 쓴 이 작품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힘과 평정심을 담고자 했다. 데미안을 읽고 난 후 나는 내 고향의 거리를 몇 시간씩 걸으면서 내가 새로 태어났음을 느꼈으며 내가 어떤 징표 혹은 메시지의 전달자 같이 느껴졌다. 헤세는 나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작가나 시인 이상의 존재였다. 그의 작품이 지닌 마법은 지난날 오직 종교만이 파고들던 세계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데 있다. 데미안 외에도 동방술래, 일기모음,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황야의 이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나에게 오래도록 깊은 감동을 남겼다. 데미안이라는 인물 자체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주인공인 싱클레어와 분리될 수 없는 까닭이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자신, 그의 깊은 자기, 우리의 시면에 내재하는 일종의 원형적인 인물이다. 다시 말해 데미안은 불편하고 본래적인 자기, 에고로 헤세는 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마법적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